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이에요. 헤세는 평생 자연을 사랑했고 직접 정원을 가꾸며 흙 속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기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즐겼고 책과 글쓰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방황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길어올리고 사랑과 우정을 통해 따뜻함을 나누며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책은 바로 그 헤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6가지 자연과 정원, 여행, 글쓰기와 책, 삶의 지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담은 문장들을 정성스럽게 엮어 만든 책이랍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오래된 친구의 편지처럼 조용히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와요. 오늘 이 시간 헤세의 문장들과 함께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아는 척하고 혹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늘 승리했습니다. 안개 속을 거닐면 이상하구나. 숲이며 돌은 저마다 외롭다.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든 다 혼자다. 나의 삶이 아직 환했을 때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건만 이제 안개가 내려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과 사람을 조용히 갈라놓는 그 어둠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녕 누구도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안개 속을 거닐면 이상하구나. 삶이란 고독한 것.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누구든 다 혼자다. 1. 풍경들.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밤의 원초적인 침입. 생명을 되돌려주는 신속한 아침의 이글거림. 무한히 빠르고 격렬한 생성, 폭우와 뇌우, 비옥한 젖은 땅이 주는 따스한 동물성의 냄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신비롭고도 유익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 놀이도 순진무구함도 필요하고 꽃들도 흐드러지게 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작을지 몰라. 그리고 사는 낙도 없겠지. 구름 덮인 하늘에서 흐릿한 골목으로 떨어지는 햇살. 무엇을 비추든 상관없다. 바닥에 나뒹구는 병조각. 너덜너덜 찢어진 벽보. 아이들의 금빛 머리카락. 햇살은 언제나 빛을 내려주고 마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 가끔 높은 산 위에 홀로 서 있곤 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먼 곳, 제일 뒤쪽에 있는 부드러운 언덕들 위에 피어오른 옅은 안개를 바라보았다. 그 언덕들 뒤에는 세상이 깊고 푸른 아름다움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열망하는 싱그러운 영혼의 모든 사랑은 커다란 동경 속으로 합류했고 마법에 걸린 눈으로 멀리 부드러운 푸른색을 들이마신 눈에는 눈물이 촉촉히 맺혔다. 가까운 고향은 내게 너무 서늘하고 너무 딱딱하며 너무도 분명하게 안개나 비밀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부드러운 색조를 띠고 있었고 듣기 좋은 음향, 수수께끼, 유혹으로 넘쳐 흘렀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여우나 뻐꾸기를 보게 되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작은 체험이자 행운인 것처럼
나에게 그 새를 만나는 일 또한 매번 하나의 체험이자 행운이며 자그마한 모험이었다. 그건 잠시 피조물이 흉악한 인간에게 갖는 두려움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인간 자신이 낙원에서 추방되기 이전의 삶의 순진무구함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과 같았다. 나무는 내게 언제나 가장 감동적인 설교자다. 나는 나무가 사람들 틈에서 숲과 정원 속에서 자랄 때를 존경한다. 한 그릇씩 따로 자라고 있을 때는 더욱 존경한다. 나무는 고독한 사람 같다. 어떤 약점 때문에 몰래 도망친 은둔자가 아닌 베토벤이나 니체처럼 위대하면서도 고독한 사람 같다. 우듬지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살랑거리고 뿌리는 무한함 속에 쉬고 있다. 하지만 나무는 쉬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단 하나를 얻으려 애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내부에 깃들어 있는 고유한 법칙을 실현하고 자신의 형상을 완성하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 애쓴다. 나무들의 귀 기울이기를 배운 자는 더 이상 나무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의 상태 이외의 어떤 것도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향이다. 그것은 행복이다. 어린 시절 낚시하는 날의 기쁨과 충만한 행복감은 전설과 같은 것이자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어떤 기쁨과 도취, 유희를 맛보려 한다. 오늘날 나는 낚시 대신 수채화 그리기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림 그리기 좋은 날씨의 징조가 보이면 나는 늙어버린 가슴에서 소년 시절 방학 때 맛보았던 희열, 뭔가를 하려는 마음가짐과 의욕의 조그만 메아리가 다시 아련히 울리는 것을 느낀다. 요컨대 그때가 나의 좋은 시절이었고 나는 여름이 올 때면 언제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연에는 수없이 많은 색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색의 수를 20개쯤으로 줄여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내게 문학보다 그림 그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사파가가 되어 다른 작가의 책을 2번이나 그림으로 장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작업보다 훨씬 멋진 것은 여름날 바깥의 자연 앞에서 햇빛과 바람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여름을 제대로 즐기려면 내게는 3가지가 필요하다. 찌는 듯이 덥고 장렬하는 누런색 밭, 높고 시원하며 고요한 숲, 그리고 노를 젓는 많은 날, 노 젓는 날들 말이다. 호수와 산 너머 푸른 하늘이 찬란히 빛나는 날, 대기가 더위에 떨리고 태양의 열기에 배의 목재가 삐걱거리는 날을 생각한다. 그런 날이면 사람들은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반나체로 눈부시게 빛나는 호수에 가서 수영을 즐기거나 호숫가의 짙은 숲을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하늘이 구름에 뒤덮이고 상쾌한 바람이 불 때 은색 물 위를 가르며 노젓는 날을 생각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며 조그만 정원에 콩과 상추, 목서초와 금년화의 씨를 뿌리고 썩은 찌꺼기로 거름을 준다. 나는 이런 식물들을 회상하고 다가오는 식물의 종을 미리 생각한다. 다들 그러듯이 나 역시 이런 질서 있는 순환을 자명한 일로 그리고 진정 아름다운 일로 받아들인다. 가끔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문제에서 지상의 온갖 피조물 중 단지 우리 인간만이 사물의 이런 순환을 비난하며 모든 사물의 순환이라는 불멸성을 넘어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고유한 특별한 불멸성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이한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한다. 기나긴 5달 동안 정원이나 향기 없이
꽃이나 푸른 나뭇잎 없이 우중충한 날씨를 견디며 지낸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오늘 정원이 황량하다 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상상 속에서 벌써 존재한다. 꽃밭에는 생명이 살아 숨쉰다. 여기에는 연녹색 상추가, 저기에는 흥겨워하는 완두가, 저쪽에는 딸기가 자랄 것이다. 우리는 파헤쳐진 땅을 고르고 매끈한 선을 멋지게 긋는다. 이후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그만 꽃밭의 색과 형태를 분배하고 푸른색과 흰색을 쌓아 올리며 사이에 웃고 있는 붉은색을 배치한다. 여기는 물망초로, 저기는 목서초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반짝이는 금연알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온갖 욕구나 상상력으로 자연이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해야 하고 자연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연은 무자비하다. 자연은 아첨을 통해 그로부터 뭔가를 얻어가게 하고 얼핏 보아 계략에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만큼 엄격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아무튼 자연은 자비롭다. 결국 게으른 자의 정원에도 어떤 부분은 시금치로 어떤 부분은 상추로 가득 차고 약간의 과일이 열리며 관상용 여름꽃이 만발할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 작은 꽃 하나는 응석바지나 둔감한 자가 느끼는 정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나무 몇 그루, 별이 총총한 밤하늘 한 조각, 거리 곳곳의 인간과 가축을 보고도 즐거움을 느낀다. 순수하고 건강하게 감각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생명을 빨아들일 수 있다. 산이나 호수, 하늘을 볼 때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일부분이자 어떤 이념의 현상 형태인 그것들 사이에서 명료한 의식으로 움직이고 고향처럼 친숙하게 느껴야 한다. 누구나 어떤 자는 예술가로, 어떤 자는 자연과학자로, 또 다른 자는 철학자로서 자신에게 고유한 능력과 교양에 속하는 수단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우리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전체와 유사하고 또 전체에 적응되어 가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연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사람들은 가끔 자연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자연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봄 햇살에 기뻐하고 여름의 뙤약볕에 나태해지고 무더위에 축 늘어지며 눈바람에 상쾌해한다. 그것도 하나의 관계라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걸 의식한다면 우리는 벌써 자연을 즐길 만큼 성숙해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자연의 향유를 해명의 여지가 없는 건강한 상태로 이해하지 않고 반대로 의식적으로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번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소위 지역과 날씨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실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각적 인상에서 추상한 것으로 그 인상만이 표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은 어디에서나 아름답거나 또는 어디에서도 아름답지 않다. 금빛으로 물드는 여름 저녁을 한가로이 바라보고 가볍고 순수한 산의 공기를 느긋하고 기분 좋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양지 바른 따스한 초원에 드러누워 한가하게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근사한 일이다. 그러나 산과 시냇물,
오리나무 숲과 멀리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함께 이 초원에 신숙하고 그것을 잘 아는 자만이 자연과 풍경을 완전하게 100배는 더 깊고 고상하게 즐길 수 있다. 그러한 조그만 땅에서 그 땅의 법칙을 읽고 그것의 형성과 식생의 필연성을 꿰뚫어보고 그 필연성을 역사, 건축 양식, 그곳 주민의 기질이나 말투, 의복과 관련해서 느끼려면 사랑과 헌신,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할 만한 보람이 있다. 신비로운 정글에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무성하게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좁은 범위의 땅마다 동물들이 새끼를 품으며 무수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옛날처럼 그곳은 당연히 태양이 지배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런 사실을 아득히 잊고 있다.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밤의 원초적인 침입, 생명을 되돌려주는 신속한 아침의 이글거림, 무한히 빠르고 격렬한 생성, 폭우와 내우, 비옥한 젖은 땅이 주는 따스한 동물성의 냄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신비롭고도 유익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표현이다. 모든 자연은 사항이고 언어이자 색칠된 문자다. 오늘날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우리는 사물을 보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연과 힘겹게 씨름하고 있다. 다른 시대, 어쩌면 기술과 공업으로 지구를 정복하기 전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의 마성적인 표정을 느끼고 이해했으며 우리보다 더 단순하고 더 순수하게 그 표정을 읽는 법을 터득했는지 모른다. 이것은 결코 감상적인 이해가 아니다. 인간이 자연을 감상적으로 대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부터 자연을 감상적으로 대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잠시 하늘을 쳐다보는데 익숙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공기, 잠과 일 사이에 맛볼 수 있는 상쾌한 아침의 입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나날과 온갖 지붕이 그만의 외관과 특별한 조명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 점에 유의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종일 만족한 기분을 느낄 것이고 조금이나마 자연과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눈은 점차 자연과 거리를 관찰하고 일상 속 무진장한 익사를 파악하기 위해 소소한 매력들이 중개자로 발전한다. 거기서부터 예술가의 시선이 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시작이며 눈을 뜨는 일이다. 세상엔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충분한 생기를 얻을 수는 없지. 그대에게 늘 신의를 지키는 그것을 그대는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알프스 산마루의 시선, 푸른 바다에 난 잔잔한 오솔길, 바위 위를 솟구치는 시냇물, 어둠 속에서 지저귀는 새, 꿈꾸면서 미소 짓는 아이, 겨울밤에 반짝이는 별, 고원 목장과 만년설에 둘러싸인 맑은 호수의 저녁 노을, 거리 울타리에서 들려오는 노래, 나그네와 나누는 인사, 어린 시절의 추억, 언제나 잊히지 않는 생생한 아픔. 애타는 그 고통은 밤새 좁아진 그대의 마음을 넓혀준다. 그리고 별들 너머에 아름답고 희미하게 향수의 나라를 지어준다. 이 여행 일상의 발견. 생의 어느 한 영역에 뿌리 내리고 친밀하게 길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나태의 위험이 밀려오니 길 떠나고 여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습관의 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상념에 젖어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맥꽃이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그 꽃잎을 따서 입에 물었다. 산책을 나가 산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제는 산책도 그런대로 즐거운 계획이었다. 소녀는 산책 같은 걸 하지 않기에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계획이었다. 소녀는 숲에 가더라도 자신을 도적이나 기사 또는 인디언이라 상상하며 간다. 강에 갈 때도 뗏목꾼이나 어부로서 또는 방앗간을 짓는 목수로서 간다. 초원을 달릴 때는 나비나 도마뱀을 잡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산책을 뭘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어른이 품이 있고 약간 지루한 행위처럼 느껴졌다. 산책은. 내 가슴 속에 넓고 거친 물결 같은 것이 일었다. 나의 모든 청년 시절이 힘차고도 거침없이 몰려와서 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낚아채 가는 것처럼 오 그대 숲이여 고요한 검은 숲이여 그리고 그대 먼 호수여 그대 물속의 잠자는 섬이여 오 그대의 먼 산들이여 나는 아주 멀리 떠나려는 사람처럼 슬쩍 방랑으로의 발걸음을 뗐다. 어둠에 쌓인 일대는 동화 속 풍경처럼 말없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1시간 후 최초의 내거리가 나올 때까지. 고향과 일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일에서도 완전히 해방된다. 여행의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그림 몇 점에 조용히 감사하며 목적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고귀한 건축물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음을 열린 마음으로 황홀하게 들을 수 있다. 또 어느 풍경의 선을 진심으로 즐기며 따라갈 수 있다. 그때 평소 우리가 의욕과 관계, 소망의 흐릿한 그물 속에서만 생각하던 것이 우리에게 그림이 된다. 자연 가까이에서 그의 힘과 위안을 맛보기 위해 아름다운 장소로 여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널리 알려진 오류다. 뜨거운 거리를 피해 달아난 도시민에게 바닷가나 산속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그는 그곳으로 만족해한다. 보다 신선한 기분을 느끼고 심호흡을 하며 잠을 더 잘 잔다. 그리고 자연을 제대로 즐기고 내부에 흡수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향한다. 그런데 그는 자연 가운데 가장 피상적인 것, 가장 비본질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했으며 가장 좋은 것, 길가에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보고 찾아내며 여행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다. 기차를 타거나 우편 마차를 타고 고트하르트, 브레너나 심플론을 거쳐 여행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리고 리비에라를 따라 제노바에서 리보르토까지 또는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에서 키오자로 가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런 여행에서 확실한 인상이 남는 일은 드물다. 무척 섬세하고 완전히 숙달된 사람들만이 보다 위대한 풍경의 특색을 슬쩍 지나가면서 포착하고 단단히 붙잡아둘 능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공기, 푸른 물빛
고안의 윤곽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만 남을 뿐이다. 그 인상마저 연극 장면의 기억처럼 이내 희미해지고 만다. 인기 있는 지중해 단체 관광에 참가한 거의 모든 사람의 경우가 그러하다. 여행 도중에 되어가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우연을 신뢰하는 것은 확실히 좋은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여행은 즐겁기 위해 보다 깊은 의미에서 하나의 체험이 되기 위해 확고하고 특정한 내용과 의미를 지녀야 한다. 지루한 나머지 또 긴 빠진 호기심 때문에 내적인 본질에 진정한 관심을 느낄 수 없는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되고 우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성껏 가꾸거나 희생의 제물이 되기도 하는 우정이나 사랑처럼 신중하게 고르고 사서 읽는 책처럼 모든 유람이나 연구 여행은 좋아하기, 배우려고 하기, 몰두하기를 의미해야 한다. 여행은 어떤 나라와 민족, 어떤 도시나 풍경을 여행자의 정신적 소유물로 만들려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여행자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낯선 것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것에 담긴 본질의 비밀을 끈기 있게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며칠 정도나 귀향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추측건대 난 오랫동안 여행할 것이다. 아마 겨우내 어쩌면 일평생. 결국은 곳곳에서 이런저런 친구를 만나 저녁이면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때로는 나의 천사가 어느 어스름한 시간에 다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또 내 청춘의 성소들도 그리고 어디서나 내 자유의지로 차가운 바람을 맞거나 흩날리는 나뭇잎을 보고 단지 슬퍼하지만 않고 웃으리라. 가끔 그렇게 생각했듯이 아마 내 안에 어떤 해악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잘해 나갈 것이다. 그 해악가가 아직 완전히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아직 충분히 나빠진 것도 아니었다. 여행은 언제나 체험을 의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에서만 가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는 즐거운 소풍, 어떤 음식점 정원에서 보낸 유쾌한 저녁, 호수 위의 증기선 여행은 그 자체로 체험이 아니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하며 계속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작기 아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한층 원숙하고 현명해진 자의 높아진 감수성과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다. 생의 어느 한 영역에 뿌리 내리고 친밀하게 길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나태의 위험이 밀려오니 길 떠나고 여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습관의 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나는 우리가 종종 듣곤 하는 어떤 특수한 여행 재능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행 중에 낯선 것에 금방 친숙해지고 진정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자들. 이들과 어떤 의미를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운명의 별을 따를 줄 아는 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삶의 근원에 대한 격렬한 향수, 모든 살아있는 것, 창조하는 것, 성장하는 것과 친해지고 하나됨을 느끼려는 갈망은 세계의 비밀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들의 열쇠다. 태양이 내 마음속 비춰주었네. 바람이여, 나의 걱정과 무거운 마음이랑 날려버리렴.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커다란 희열은 없다네.
평지를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햇볕에 내 몸 그을리고 바다는 시원하게 해주네. 나는 온갖 감각을 활짝 열고 지상에서의 삶을 함께 느끼지. 새날이 올 때마다 새 친구, 새 형제를 사귀면서 온갖 별의 손님이자 친구일지도 모르는 온갖 힘을 기어코 찬미할 때까지. 글쓰기와 책. 친구의 말에 경청하듯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책이 그에게 열려 그 자신의 것이 된다. 그가 읽는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의 것이 되어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기쁨과 위안을 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하지만 책들은 은밀히 그대 자신으로 되돌아가도록 가르쳐주지. 왜 사람들은 책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가? 책은 때때로 사람들만큼이나 현명하고 재미있지만 사람들처럼 강요하지는 않는다. 책의 이토록 무한한 세계는 진정한 독자에게는 각기 다르게 보이며 각각의 독자는 그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체험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어린이 동화와 인디언 책에서 세익스피어나 단테로 나아가고 또 어떤 이는 학교에서 쓴 별이 총총한 하늘에 대한 첫 작문에서 케플러나 아인슈타인에 이르기도 한다. 순전히 재료의 측면에서 볼 때 책이란 공장 제식으로 제작된 브랜드 상품이라 그다지 가치가 없긴 하지만 정신에 의해 고상해진 진료의 한 조각이고 조그만 기적이며 모든 좋은 가정에서 영예로운 자리에 놓을 만한 선물이다. 그 귀중한 물건은 기쁨과 고향의 원천으로 조용히 기다리며 언제나 소망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닥에 아무리 멋진 양탄자가 깔려 있고 아무리 귀중한 벽지와 그림이 벽을 뒤덮고 있다 한들 책이 없다면 빈곤한 집이다. 모든 서적상과 비평가는 우연의 변덕과 대중의 기호가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지를 거의 날마다 관찰할 수 있다. 두 개의 장편소설이 동시에 유서 깊은 출판사에서 좋은 장정으로 비싼 값에 나온다. 그리고 두 작품 다 많은 신문사에서 찬사를 받는다. 그런데 한 작품은 팔리지 않는 반면 다른 작품은 쇠쇠를 거듭한다. 무엇 때문일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그 책의 문학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는 아무튼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알다시피 매우 좋은 작품은 때때로 가장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작가의 경우 그의 다른 책들 역시 좋지만 알려지지 않은 반면 단 하나의 책으로 알려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나는 어떤 책의 가치를 따질 때 그 책의 유명도나 인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에밀 슈트라우스의 놀라운 작품 친구 하이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 못지않게 좋은 작품인 천하장은 초판에 그치고 말았다. 완곡하게 말하자면 창피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친구 하인을 읽는 이유는 슈트라우스가 중요한 작가여서가 아니라 이 책이
그의 다른 책들보다 우연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이란 최신 스포츠 뉴스나 강도 살인 사건처럼 잠시 가벼운 오락육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가 잊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책은 조용하고 진지하게 향유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야 비로소 책은 자신의 가장 내적인 아름다움과 힘을 내보인다. 우리는 책을 친구나 연인처럼 대우하고 책마다 자신의 독자성을 존중해주며 그 독자성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도 책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 너무 급히 또 너무 빨리 읽어서는 안 되고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좋은 시간에 여유 있고 유쾌한 기분으로 읽어야 한다. 특별히 섬세하고 동감이 가는 언어로 쓰인 사랑스러운 책은 가끔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다. 애정 없는 독서, 외경심이 없는 지식, 따뜻한 마음이 없는 교양은 정신에 반하는 가장 나쁜 죄악 가운데 하나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독자에게는 낯선 사람의 본질과 사고방식을 알고 저자를 이해하려고 하며 그를 될 수 있는 한 친구로 삶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알게 되는 인물과 사건의 좁은 범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바라보는 시인, 그의 기질, 내적인 모습, 급기야는 그의 필적, 예술가적 수단, 그의 사고와 언어의 리듬이다. 책에 어떻게든 사로잡혀 있는 자, 저자를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자, 그와의 관계를 얻은 자, 그런 자에게 비로소 책의 올바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따라서 그는 책을 넘겨주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사서 간직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다시 읽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책의 영향은 신비롭다. 모든 아버지나 교육자는 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이나 젊은이의 손에 제때 양질의 책을 쥐어줄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다. 조언과 친절한 감독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늙었든 젊었든 누구나 책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시인에게 친숙한 감정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시를 읽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유별난 일인지 알게 된다. 호메로스에서 시작해 도스토옙스키에서 끝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시인과 함께 성장해 결국 철학자로 건너가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길이 수백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도야하고 책에 의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 하나의 법칙과 유일한 길이 있다. 읽는 대상을 존중하고 참을성 있게 이해하려고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단지 심심풀이로만 책을 읽는 자는 아직 그런 자가 많고 또 그게 최상일지도 모르지만 독서한 뒤에 읽은 내용을 잊어버려 나중에는 책을 읽기 전과 마찬가지로 빈곤할 것이다. 그러나 친구의 말에 경청하듯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책이 그에게 열려 그 자신의 것이 된다. 그가 읽는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의 것이 되며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기쁨과 위안을 줄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책을 선물하는 게 좋다. 이때 아이들이 단지 억지로 책을 읽을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모의 어느 정도 건강한 아이는
자신에게 낯설고 맞지 않는 책이라면 뭐든지 재빨리 또 단호하게 다시 옆에 내려놓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읽을 거리를 잔뜩 주라는 말은 아니다. 필요나 욕구가 생길 때만 책을 줘야 한다. 사람들은 아이에게 성탄절이나 생일에 두세 권의 책 또는 몇 달이나 1년에 걸쳐 읽어야 할 비싼 그림책을 주기도 한다. 혹은 그 대신 값싼 보급판이 도움을 받아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다. 물론 아이들의 경우 책을 읽어서 눈을 망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 또한 필요하다. 진리는 분명 있네. 그러나 자네가 바라는 가르침,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란 존재하지 않아. 완전한 가르침이 아닌 자네 스스로의 완성을 바라야 하네. 신성은 개념이나 책 속이 아닌 자네 안에 있어.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의무감이나 호기심에 단 한 번 읽은 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기쁨이나 보다 깊은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며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금방 잊히는 긴장을 일으킬 뿐이다. 그러니 어떤 책을 우연히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 얼마 뒤에 잊지 말고 꼭 다시 읽어보라. 두 번째 읽을 때 책의 핵심이 드러나고 순전히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내적인 삶의 가치, 서술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힘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경탄스러운지 모른다. 그리고 두 번 즐겁게 읽은 책이라면 싼 값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도록 해야 한다. 인생은 짧다. 저승에서는 책을 몇 권 읽었는지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내보내는 건 어리석고 해로운 일이다. 내가 이때 염두에 두는 것은 나쁜 책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독서의 질 자체다. 우리는 삶의 모든 발걸음이나 호흡에서 그렇듯이 독서에서 무언가를 기대해야 한다. 보다 풍부한 힘을 얻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보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야 한다. 문학사를 읽어도 기쁨이나 위안, 힘이나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한다면 문학사를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 없는 산만한 독서는 눈에 붕대를 감고 아름다운 풍경 속을 산책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일상생활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삶을 보다 의식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다시 단단히 손에 쥐기 위해 독서해야 한다. 우리는 냉담한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소심한 학생이나 술병에 다가가는 건달처럼 할 것이 아니라 알프스에 오르는 등산객처럼 무기고로 들어가는 전사처럼 책에 다가가야 한다. 또한 피난민이나 삶에 불만을 품은 사람처럼 할 것이 아니라 호의를 품고 친구나 조력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처럼 책에 다가가야 한다. 만약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지금 읽는 책의 10분의 1 정도만 읽힐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10배는 더 기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의 책이 전혀 팔리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작가들이 10배는 더 적게 글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세상에 해롭지 않으리라. 글쓰기가 독서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순진한 독자가 있다. 우리 각자는 때로 순진하게 독서한다. 이런 독자는
식사하는 자가 음식을 집어들듯 책을 집어든다. 소박한 독자가 소재나 배경, 줄거리에 관심을 보인다면 교양 있는 독자는 예술이나 언어, 작가의 교양과 정신적 능력에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것, 어떤 문학 작품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인다. 세 번째 유형의 독자는 너무나 개성적이고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자신의 읽을 거리에 완전히 자유로운 태도를 취한다. 그는 교양을 쌓거나 재미를 얻기 위해 책을 읽지 않는다. 이러한 독자는 어떤 책에서 멋진 구절, 지혜나 진리가 표현된 구절을 보면 시험 삼아 일단 뒤집어 본다. 모든 진리는 그 역도 진리임을 그는 진즉 알고 있다. 그는 모든 정신적 입장은 하나의 극이며 거기에는 등가의 반대, 극도 존재함을 진즉 알고 있다. 상상력과 연상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위에 쓰인 것을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것에서 받은 자극과 착상의 물결 속에서 헤엄쳐 다닌다. 내가 무척 높이 평가하는 문필가 중에는 빌헬름 셰퍼가 있다. 그는 몇 해 전 작가의 인물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해준 적이 있다. 그는 그 문장을 자신의 어떤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문장은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고 참되며 탁월한 표현이었다. 그런 점에서 셰퍼는 대가답다고 할 수 있다. 작가에 대한 그 명제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나는 그 명제를 결코 잊지 않았고 가끔 뇌리에 떠올리곤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동의하는 진리라면 그럴 수 없는 법이고 꿀꺽 삼키는 대로 즉시 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문장은 이러했다. 작가의 임무는 단순한 것을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것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다. 마치 흠잡을 데 없는 대꾸법 같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다. 문장을 한번 뒤집어보는 간단한 실험을 함으로써 나는 핵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문장을 뒤집으면 이런 문장이 되었다. 작가의 임무는 의미심장한 것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을 의미심장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뒤집힌 문장은 전혀 새로운 힘과 온기를 띠며 빛을 발한다. 내가 뒤집어 놓은 문장의 뜻은 이랬다. 작가의 임무는 무엇이 의미심장하고 중요한지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또 모든 게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후대의 독자를 위해 후견인으로서 취사 선택해 다만 가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일이 아니다. 아니, 그 정반대다. 작가의 임무는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서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인식하고 신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다는 이러한 보물, 이러한 지식을 번번이 발견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나로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고백하기가 무척 힘들다. 하지만 글의 배후에 진실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면 쓰는 일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작가들에게 글을 쓰는 일은 그때마다 새롭게 흥분되는 대단한 일이다. 아주 작은 조각배를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일이며 우주를 통과하는 고독한 비행이다. 적절한 단어를 하나 찾아 선택하는 동시에 만들고 있는 문장 전체를 느낌과 청각 속에 담아두는 것, 그리고 문장을 갈고 닦아 생각한 대로 구성해 구조물의 나사를 조이는 동시에
장과 책 전체의 분위기와 균형을 어떻게든 은밀한 방식으로 언제나 느낌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흥분되는 작업이다. 우리 시대에 혼이 담긴 인간의 가장 순수한 유형인 시인은 기계의 세계와 지적인 활동의 세계 사이에서 흡사 진공의 공간으로 내몰려 질식하도록 판결받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시인은 우리 시대가 광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인간의 힘과 욕구들의 대변자이자 옹호자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빛의 존재를 믿어야 하고 명백한 경험을 통해 빛에 대해 알아야 하며 빛을 향해 자주 되도록 활짝 창문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빛의 전달자나 혹은 빛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만 창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코 의지하지 않는 빛은 다른 길을 갈 겁니다. 내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았고 그의 영혼의 고독을 느꼈으며 끊임없이 그를 몰아붙인 운명을 감지했다. 나는 그와 함께 괴로워했으며 그토록 엄격하게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무척 행복했다. 4. 삶의 지혜와 감정들. 우리 마음속에 늘 깃들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 걸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평화는 잠시도 마음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서 얻는 평화. 나날이 새롭게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평화뿐일세. 바람에 나부끼며 조그만 푸른 나비 날갯짓을 하네. 진주족의 빛깔의 소낙비가 반짝이고 번쩍이며 지나가네. 이처럼 순간의 번쩍거림으로 이처럼 지나가는 바람 속에 나에게 눈짓하고 번쩍이고 반짝거리며 행복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네. 머리 위의 비를 막기 위한 지붕, 추위를 막기 위한 소박한 천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약간의 빵과 포도주나 우유, 잠을 깨우기 위한 아침의 햇빛, 잠들기 위한 저녁의 석양. 이것 말고 인간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럼으로써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우리가 샘을 발로 짓밟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는 아무도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 신선한 샘이 있다. 샘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작은 기쁨을 누리는 능력은 분수를 지키는 습관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누구나 타고난 이러한 능력은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위축되고 사라져버린 것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명랑함과 사랑, 시문학을 전제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선사된 소소한 기쁨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또 이 기쁨은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서 이를 밖에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은 감각이 둔해 좀채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소소한 기쁨은 눈에 띄지 않고 칭찬받지 않으며 돈이 들지 않는다.
날마다 작은 기쁨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체험하고 한편으로는 힘을 요구하는 좀 더 커다란 즐거움을 절약해서 공휴일이나 좋은 시간에 나누어 주기. 그것이 바로 시간 부족과 불만에 시달리는 모든 이에게 내가 충고하고 싶은 내용이다. 무엇보다 피로를 풀고 매일 구원을 얻으며 부담을 줄이도록 우리에게는 소소한 기쁨들이 주어져 있다. 산책, 약간의 가정음악, 약간의 독서.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놀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주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창가의 몇 송이 꽃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우리가 약간의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모든 하찮은 것은 기쁨과 삶의 의욕으로 우리에게 보답한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돈에 온갖 사랑과 관심을 바치는데 돈은 환멸과 빨리 늙는 것으로 보답할 뿐이다. 아무리 작더라도 사심 없는 모든 헌신, 모든 관심, 모든 사랑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지혜의 특이하지만 간단한 비밀이다. 직책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직책이 높아질수록 속박은 더욱 더 심해진다. 직권이 커질수록 직무는 점점 더 엄격해진다. 개성이 강할수록 자유의지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 내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저 건너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일, 저 멀리 푸른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 일, 가까운 서늘한 곳을 몇 시간 동안 있는 일이다. 내가 젊은 시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행복이다. 무언가 조용하고 고독한 것으로 아름답긴 하지만 즐겁지는 않다. 나는 은둔자의 잔잔한 행복을 맛봄으로써 모든 사물에서 머나먼 곳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지혜, 어느 것도 일상적인 가까움의 서늘하고 잔인한 빛 속으로 밀어넣지 않는 지혜, 또 모든 것을 마치 금칠이 되어 있다는 듯이 너무나 가볍고 조용하며 아끼고 존중할 만한 것처럼 대하는 지혜를 배웠다. 허나 내 삶은 중심이 없고 수많은 극단들 사이를 부단히 떠다닌다. 여기 고향에 있고 싶은 동경, 저기 길 떠나고 싶은 동경, 여기 고독과 수도원에 대한 갈망, 저기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욕망. 나는 책과 그림들을 수집했다가 다시 내버렸다. 사치와 악습에 물들였다가 그것을 버리고 금욕과 고행의 길을 갔다. 나는 믿음을 갖고 삶의 실체로서 숭배했다가 그것을 단지 기능으로서만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과 감상을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점에서도 나는 현대적인 사람이 아니다.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고 어디서 삶을 느낀단 말인가?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 영혼이 감동받지 못한다면 가득 찬 돈자루, 많이 저축된 은행 계좌, 잘 다려진 바지 주름, 아름다운 소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상은
미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감상은 사랑하고 오히려 그것이 비율을 맞추고 있다. 감정, 섬세함, 동요하는 영혼의 가벼운 흥분.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지참금이다. 이것으로 나의 삶에 대항해야 한다. 내가 나의 근력을 믿고 레슬링 선수나 복싱 선수가 되었더라면 근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라고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암산 실력이 좋아서 큰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아무도 그것을 열등감의 소산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삶의 의미심장함과 무의미함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례적인 삶으로 내가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동안 행복했다. 세상에는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많았다. 학교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했다. 인간이란 단순히 즐기기 위해 지상에서 삶을 영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진정한 행복이란 시련을 겪고 입증된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진다는 사실이 어디서나 확인되고 주입되었다. 때로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격언과 시에도 그런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런 뒤 가끔 나는 꿈을 꾸는 일은 자기 기만으로서 무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실은 그와 반대였다. 꿈을 꾸는 일은 소중한 것이었다. 꿈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자 해로운 일이었다. 나는 벌써 몇 년이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런 깨달음이 붙잡힌 새처럼 내 손 안에서 파닥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그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애처로운 보잘것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깨달음 또는 경험을 손에 쥐고 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찾을 때 그의 눈은 자신이 찾는 사물만을 보게 되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것에도 마음속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 그는 항상 찾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의 목표가 있으며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찾는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발견한다는 것은 자유가 있으며 마음을 열어놓으며 목표가 없다는 말이다. 어린이다운 천성을 지닌 자는 환상적인 세계에서 놀이하듯 좋은 기분을 느끼고 극심한 절망에 빠진 자는 소박한 행복을 느낄 줄도 차분히 체념할 줄도 모르기에 언제나 새로운 영역을 쉼없이 내달린다. 절망이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모든 진지한 시도의 결과지요. 삶을 덕과 정의, 이성으로 극복하고 그 요구들을 실현하려는 모든 진지한 시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절망의 이편에는 어린아이들이, 저편에는 각성한 자들이 살고 있지요. 인간이 절망으로 인해 죽는다면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지.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일깨우기 위해서야. 요제푸스
하느님이 죽음을 보내신다면 대지와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내세로 보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기쁨이지. 나에겐 더 이상 조국도 이상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다음번 살육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대체 왜 이 모양인가? 이게 지옥이고 지옥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화나고 혐오스러운 세상이 아닌가? 하긴 그래.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꽃이 다 시들고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 지혜와 덕, 인생의 모든 단계도 제철에 꽃 피울 뿐 영원하지 않네. 삶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용감하게 새로운 다른 인연으로 나아가도록 이별과 새 출발을 각오해야지. 또 모든 시작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어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가게 도와주지. 신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었기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 신은 나와 함께 그 길을 갔다. 나는 고독하게 살 운명이었다. 그리고 나와 유년 시절 사이에는 낙원이 잠긴 문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문지기가 눈을 무섭게 번뜩이며 지키고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시작이자 깨어남이었다. 골드문트. 난 자네한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예술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기 시작했어. 전에는 예술이 사상이나 학문에 비하면 진지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혼합물이며 정신은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인식하게 해주지. 반면에 물질은 인간을 끌어내려 무상한 것에 속박한다고 생각했었지. 따라서 삶을 숭고하고 의미 있게 만들려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네. 내가 예술을 존중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의례적인 말이었을 뿐 내심 오만한 마음으로 예술을 경시하고 있었다네. 지금에야 인식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다양한지 깨달은 것 같아. 또한 정신의 길만이 유일한 최상의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네. 물론 나는 정신의 길에 남게 될 거야. 하지만 자네는 그 반대의 길, 즉 감각의 길을 통해 대부분의 사상가들 못지않게 존재의 길을 깊이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네. 골드문트는 생각한다. 예술 창작을 하면서도 인생을 그 대가로 치르지 않아야 해. 삶을 즐기면서도 숭고한 창조 정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해. 그게 대체 불가능한 것일까? 세월은 흐르고 지혜는 남는다. 지혜는 형식은 바뀌어도 어느 시대에나 인간을 자연과 우주적인 리듬에 편입시키는 것 같은 토대를 근거로 한다. 불안한 시대가 종종 인간을 이러한 질서로부터 해방하려 하지만 이러한 거짓 해방은 언제나 우리를 노예 상태로 이끌어 간다. 오늘날의 해방된 인간이 돈과 기계의 소신 없는 노예이듯이 말이다. 나이 들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나이에 걸맞는 태도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기술입니다. 대체로 영혼은 육체보다 앞서거나 뒤처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없애려는 이유는 내적인 감정의 충격 탓이고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를 덮치는 삶의 근원에 대한 두려움 탓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스스로 작거나 약한 존재라고 느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은 뒤 실컷 울고 나서 어느새 균형을 되찾듯이 말입니다. 오, 사랑과 우정.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그것을 견디면서도 얼마나 굳건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사랑은 부탁할 수도 요청할 수도 없다.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갖고 있다. 사랑은 더는 이끌리는 게 아니라 이끄는 것이다. 사랑은 놀라운 작용을 하며 예술에서도 그러하다. 사랑은 온갖 교양과 지성, 비판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다. 사랑은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연결해주고 가장 낡은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을 나란히 세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그를 중심으로 연결함으로써 시간을 극복한다. 사랑만이 확실하고 사랑만이 옳은 까닭은 사랑이 그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신성하지 않다. 사랑이 어떤 것을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앞에 미심쩍은 것도 없다. 낡고 시시한 책이든 요란하게 선전하는 팸플릿이든 정신의 숨결이 느껴지기만 한다면 사랑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비참하게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 둘 다인가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그것을 견디면서도 얼마나 굳건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사랑이란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이해하며 미소 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운명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불가해한 것을 바라고 계획하는 일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한스도 자신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일부분 우정 때문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정이 자신을 방해한다거나 자신에게 손실을 입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정이 그의 빈 곳을 메워주는 보물처럼 느껴졌다. 우정으로 인해 그는 예전의 무미건조하고 의무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른 고귀하고 따뜻한 삶을 얻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다. 많은 종류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두 한 가지다. 우리는 모든 감정을 의지로 또는 다른 무엇으로 부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일컫는다. 행복은 사랑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 우리 영혼의 모든 움직임은 사랑이다. 영혼이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삶을 느낀다. 그러므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나 사랑과 욕구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사랑은 현명해진 욕구다. 즉,
사랑은 사랑하려고만 하지 무리하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랑을 사상의 그물에 담아 무게를 다하는 철학자, 세상을 자꾸만 새로이 자신의 사랑의 그물로 감싸는 철학자도 행복하다.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만큼 두려워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원시인의 다른 신화, 계율,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전형과 위장체계가 생겨났다. 그 체계에 따르면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게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비밀에 붙여지고 숨겨지고 위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윤리적인 것으로, 더 고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기 애는 무엇보다 기본적 욕구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 애 옆에서는 결코 제대로 번성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위장되고 드높여지고 양식화된 일종의 이웃사랑의 형식을 텅 빈 자기애를 생각해냈다. 따라서 가족과 부족, 마을과 종교 공동체, 민족과 국가가 신성해졌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윤리 구별도 어겨서는 안 되면서도 공동체나 민족, 조국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무리 끔찍한 일일지라도 해도 된다. 평소에 엄격히 금지되었던 일이 어떤 경우에는 의무이자 영웅적 행위가 된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존속해왔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 민족의 우상들 또한 서서히 무너질지 모른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해 새로 발견한 사랑 속에서 어쩌면 태고적 가르침이 다시 생겨날지도 모른다. 사랑받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괴로워하지요. 그래요. 사랑받는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살면서 느낀 조그만 만족에서 김 빠진 맛이 날수록 기쁨과 삶의 원천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나는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내 생각에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느낌이었다. 내가 행복이라고 칭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상에서 보았다면 그 행복은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랑은 내가 처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과 달리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또한 사랑이란 이제 더 이상 내가 베아트리체의 영상에 바친 것 같은 경건하게 정신화된 숭배심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둘 다였고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이었다. 사랑은 천사의 모습이자 사탄이고 남녀가 하나 된 것이고 인간과 동물이며 지고의 선이자 극단적인 악이었다. 이런 삶을 사는 것과 이런 삶을 맛보는 것이 내 운명으로 정해진 것 같았다. 부인은 별과 사랑에 빠진 청년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청년은 바닷가에 서서 두 손을 뻗고 별을 숭배했으며 별의 꿈을 꾸고 늘 별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별을 포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현될 희망도 없이 별을 사랑하는 일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단념 그리고 자신을 교화하고 정화할 무언의 진정한 고민을 다룬
완전한 인생에 대한 시 한 편을 지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모두 별을 향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바닷가의 높은 벼랑 위에 서서 별을 쳐다보며 그에 대한 사랑에 불타고 있었다. 그리움이 극에 달한 순간 그는 별을 향해 훌쩍 뛰어올라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는 산산조각이 난 몸으로 해변에 쓰러졌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뛰어오르는 순간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라 거라고 믿는 굳건한 정신력을 가졌더라면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세상과 인생을 사랑하는 것,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햇살에 마음을 열고 아픔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진정한 문학의 이러한 가르침은 결코 시대에 뒤진 낡은 것이 아니며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고마워할 만하다. 부드러움은 딱딱함보다 더 강하고 물은 바위보다 더 강하며 사랑은 폭력보다 더 강하다. 아는 척하고 혹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늘 승리했습니다. 6. 더 깊은 내면으로. 내 속에서 솟아나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리 어려웠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고 그런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좁은 길의 암시다. 일찍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외부 세계에 완전히 무심한 태도를 취했고 온종일 내면의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금지된 어두운 물소리를 듣는데 몰두했다. 내게 주어진 몫은 삶의 목소리를 따르는 일이다. 내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 해도 그 목소리는 내 안에서 그것을 따르라고 외치고 있다. 비록 그 목소리가 나를 흥겨운 거리에서 어둠과 불확실성 속으로 점점 이끌어가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동물을 파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물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인도해 인류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아직 비밀을 지니고 있는 한 끊임없이 영혼 속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일, 곧 자기 자신, 그리고 그들과 주위 세계의 수수께끼 같은 관계에 몰두한다. 구도자와 현자들은 원숙해질수록 이러한 일로 되돌아가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일찍부터 진실로 중요한 이런 내면 세계를 영원히 잊거나 버리고 평생 동안 걱정하며 소원과 목표라는 눈부신 미로 속을 헤매고 다닌다. 그중 어느 것도 그들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어느 것도 그들을 내면 깊은 내면이나 본래의 자신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경건한 사람들이 말하듯 내면의 길을 가야 한다. 내면 깊은 곳에서 파괴되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본질은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달아나려 하지 않고 이 민족에게 말하며 다시 발견된 최상의 것과 가장 깊은 것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처럼 절망으로 가득 찬 책들은 하나의 길을 지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길이 없음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정신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보조수단이 될 것 같다. 그것은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작가나 정신분석가도 또 분석 훈련을 받은 작가조차도 오늘날까지 너무나 편협하고 도그마에 치우치며 너무나 공허한 아카데미즘에서 그런 종류의 정신분석학을 해방해주지 못했다. 어떤 철학자는 동시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주의를 생각해내고 다른 철학자는 혼자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해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지. 우리의 외로운 감정은 병의 일종일지도 몰라. 다만 이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뿐이네. 이처럼 삶의 감정이 고양된 열광적인 순간에도 이 같은 좋은 순간이 쾌적한 도취 속에서도 물론 내 안의 거추장스러운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듣기 거북하지만 꼭 필요한 것, 저 이성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차갑고 불편한 음조로 나지막이 유감스러운 듯 내가 받는 위안이 그저 착각이며 잘못된 방식일 뿐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개개인은 각자 어떻게든 살아가며 자연의 의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경이롭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각 개인의 내면에서 정신은 육신이 되고 피조물은 고통스러워하며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빈번히 그 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내 마음은 친구와 대화 중 한마디 말, 책 속의 한 문장, 성서의 한 구절, 개태의 글귀 하나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혔다. 고독, 친구나 기쁨의 상실 때문에 그들은 내게 거친 언어로 말했다. 내 마음속에 고통이 둥지를 틀었다.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소리와 경고에 불과했지만 이 모든 것은 자꾸만 상처난 곳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 꿈에 반대했다. 셰익스피어에는 그 꿈을 조롱했고 칸트는 그것을 공격했으며 부처는 그것을 부정했다. 오직 고통만이 나를 자꾸만 그 꿈으로 도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혼돈의 저편에서 다시 자연과 무고함을 발견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혼돈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 희망은 때때로 활활 타올랐고 때로는 희미하게 소멸하기도 했다. 진정으로 정신을 차린 깨어있는 모든 인간은 한 번이나 여러 번 황무지를 통과해 이런 좁은 길을 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말하려는 것은 헛된 일일 테다. 너의 내면에서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벌써 네가 할 일을 알고 있지. 무엇이든 알고 있고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우리 자신보다 잘 해나가려고 하는 무언가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물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지닌 것과 다른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외부의 영상을 현실로 생각하고 내면 세계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기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다른 길이 있음을 알고 나면 사람들 대부분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오랫동안 고독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완전한 고독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들의 연회나 쾌활한 사람들의 잔치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바라볼 때도 결코 시샘이나 향수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표지를 단 사람들의 비밀에도 차츰 정통하게 되었다. 이로써 모든 것을 획득한 것 같았다. 다시 말해 어딘가에 숲속이든 바다든 안전하고 조용한 은신처나 피난처가 있다면, 내가 숨을 곳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아무튼 사람이 없어야 하고 걱정의 사자나 생각의 도둑이 없어야 한다. 편지나 전보, 신문도 없어야 하고 어떤 종류든 문화 판매원도 없어야 한다. 그곳에 계곡물이 흐르고 폭포수가 떨어지거나 갈색 암석에 조용히 햇볕이 내리쬐는 것은 괜찮다. 나비가 날아다니거나 염소가 풀을 뜯고 도마뱀이 알을 품거나 갈매기가 둥지를 트는 것은 괜찮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평화, 나의 고독, 나의 잠과 꿈을 갖고 싶다. 우리는 인간을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비겁한 존재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인간이 이런 나쁜 특성과 충동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간파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정신이고 사랑이며, 인간의 내면에는 본능을 거역하고 본능의 순화를 갈망하는 뭔가가 있음을 믿고 그것으로 영혼을 살찌워야 한다. 가끔가다 새가 부를 때나, 또는 바람이 가지 사이를 스칠 때, 또는 아주 먼 농장에서 개가 짖어댈 때 나는 오랫동안 귀 기울이며 침묵해야 하네. 잊힌 수천 년 전 새 그리고 부는 바람이 나와 비슷한 내 형제들이었을 때까지 내 영혼은 뒤로 도망치노라. 내 영혼은 나무가 되고 동물과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되어 낯선 모습으로 돌아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묻네. 내면으로 가는 길을 찾은 사람, 자신을 잊고 열렬히 몰두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이 형상과 비유로서만 신과 세계를 선택한다는 지혜의 핵심을 예감한 자에게 모든 행위와 생각은 신과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자기 영혼과의 둘만의 대화가 되리니. 오늘 헤르만헤세의 문장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헤세의 다른 작품들 속 문장들로 또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